예, 지금부터 2018년도 크레이 이슈 토론 및 성과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준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회식에 이어서 성경용 이사장님의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오늘 오전 오후 종일 같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그 단상의 정면에 좌측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18년 이슈 토론회 및 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성경용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과 본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신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성과 보고대회는 전임 부원장님인 최양부 박사님, 정명채 박사님, 김정호 박사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빛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원 40도를 맞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농촌 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작년도에 54개 고유 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 연구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과제로는 농업 직불제 개편, 그리고 쌀 수급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AI 등 가축 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2010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업재해보험,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 및 성과 보고대회는 성경용 이사장님께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란 주제로 재능 기부 특별 강연을 해 주십니다. 지난 2월에 취임하시고 국책연구기관을 세종대왕의 집현전에 비유하시면서 명견만리의 지혜를 창출하는 최고의 연구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취임하시고 소관연구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농촌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그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비어가는 농촌을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준비, 인생의 절정기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는 꼭 한 번은 실현해야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고향 만들기를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듭니다. 오늘 특히 성과 보고대회는 전년도에 수행한 많은 연구 성과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 농업부문 신남방, 신북방 경제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우리 농업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국승용 박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개념으로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을 두고 있는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룹니다. 금년도에 농업 농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농업계의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정부 개헌안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계를 넘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남방, 신북방과의 농업 분야 경제 협력을 통해 농업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신남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베트남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굉장히 기회의 지역이고요. 신북방은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농촌은 FTA 체결했다는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하면 동남쪽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세안과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몽골 그리고 유라시아 등 잠재성이 높은 파트너 국가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와 관련된 자료는 행사장 밖에 마련된 포스터 그리고 요약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밖에 나가셔서 포스터를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연구자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농촌경제연구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수행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신뢰받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슈 토론 및 성과 발표회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농정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창길 원장님, 그리고 오늘 귀중한 특강을 해주실 성경용 이사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슈 토론과 성과 발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요구되는 시대적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농업과 농촌이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업 활동에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라고 도시민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면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복지와 일자리를 더해 복지 농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논의하는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이러한 농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관련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구성원 간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합니다. 정부는 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에 사회적 농업 지원 시범 사업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업입니다. 얼마 전 총 65건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9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부족한 것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는 환경, 생활 서비스, 일자리 등 각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울러 건강한 체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는 식당이 2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농번기에 제대로 식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유기농 한식 뷔페인 생미식당을 열었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농업인 숙소도 운영하면서 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 1월 폐업을 했고 다시 열기 위해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해 보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관련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개헌안에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헌안의 의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사회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환경 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과 같은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도록 농업 환경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환경 정책은 농업 생산 방식과 국가 사회에 대한 농업의 기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먹거리 생산이 중심이었지만 여기에 환경과 경관 서비스 제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기능 확산은 국정과제에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이라는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의 책임, 소위 상호준수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인은 폭넓은 농업 환경 보호, 개선에 기여하는 관리자가 되고 이런 관리자에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농업의 지원이 농촌의 지원이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농식품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농업 진출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유망 국가들의 공동체인 아시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농식품 수출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아세안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ODA를 강화하여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신북방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나인브리지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농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 이미 진출한 농기업들을 필두로 신북방 지역 곳곳에 우리 농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은 미래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농정,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계, 농업계도 농업 농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경규 기획조정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평소에 우리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농촌 유토피아의 구상입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경년 40주년 그 기념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보니까 뭐 이전에 근무했던 뭐 원장님들 또 우리 김 박사님처럼 선배 분들 다 오시고 꼭 무슨 마을에 잔치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사연 소속의 연구기관들이 뭐 20주년 무슨 기념 행사, 무슨 30주년 이런 몇 군데 이렇게 제가 다녀왔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좀 건조합니다. 그냥 행사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전문 분야가 농촌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 그 동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공 이렇게 연구하는 전공 분야가 사람들의 심성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좀 특이한 주제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건 아직은 구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한번 채워보시고요. 이거는 다소 이런 제목을 생각한 거는 좀 다소의 의도도 있습니다. 실정주의 이 과학이나 이 사회과학이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이 되면서 실정주의 모두가 다 그걸 받아들이고 가치와 사실의 분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객관성, 지식의 어떤 객관성, 중립성 하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연구자이지만은 우리는 시민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도 어떤 욕구를 가진 생명체인데 그런데 너무 오래 이렇게 저는 좀 주눅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면에서 보면은 저는 더 늦기 전에 좀 과감하게 본인의 이상도 추구하시고 본인의 가치관도 한번 좀 재정립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이제 이상주의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상주의자는 딱 몇 마디 하면 그냥 이게 이분은 이상주의자다. 저분은 알게 모르게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 있다. 이런 감이 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박진도 교수가 또 그분도 보니까 뭐 엄청난 이상주의자인데 희한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 총행복 포럼이라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시자고 해서 제가 가서 저도 축사하고 했는데 거기 와서 한 40여 명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동네 잔치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전화를 또 하셔가지고 이거를 국제 컨퍼런스를 해야 되겠다고 뭐 합시다 이런 했습니다. 그래서 KDI도 참여하고 또 보사연도 참여하고 또 제가 또 여기 경사에 오기 전에 그 한림대 행복연구단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쪽도 참여하고 농경연 꼭 좀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중립성, 뭐 객관성, 실정주의 다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해서,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서 또 함께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농업 농촌 영역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고 하면 이거는 별로 도움이 경제 별로 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 농촌 영역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골이 깊어졌는데 드디어 이제 농업 농촌의 이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저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경제 성장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GDP 총 규모가 1조 5천억 불 됩니다. 2015년부터 러시아를 앞질렀습니다. 세계 11대 경제 강국입니다. GDP 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나라로만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이고요. 바로 우리 위에 이태리라는 이태리에 뭐 처가가 있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이 좀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남과 거기는 남과 북이 반대로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이 못 사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특히 남쪽에는 마피아 이런 세력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빨리 간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세계 6위 실질적인 세계 6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요. 지금 남북이 이제 빠른 속도로 화해 협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뭐 특별한 어떤 그 왜곡이나 중단이나 이런 건 없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경천동지할 일이 지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강대국의 주도를 하고 우리가 줄줄 따라가는 이 경천동지가 아니고 우리가 강대국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우리의 주도성을 살려서 원수처럼 지내던 남과 북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지금 외교 또 우리 민족 구성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농업 농촌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정책, 잘했던 일은 잘 살리더라도 농촌 농업 분야에서 좀 잘못됐다거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정책은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어떤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서 또 도우면서 남과 북이 어떤 좀 변정법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는 이런 현상을 한국의 비극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한국의 기적이다 하고 그동안에 박정희 모델이 뭐 뭘 했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의 절반 이상은 저는 비극을 잉태한 그런 발전 모델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코리아 트래지디가 코리아 미러클을 지금은 능가하는 정도의 비중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소득 배분이 악화되어 있다, 복지가 약하다부터 한국인의 행복도가 낮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출산을 기피한다. 그래서 세계 최저임 출산 단계까지 가 있고 출산율이 1.05까지 떨어져 있고요. 작년 12월에 우리가 40만 대 신생아 수가 40만 대가 깨져서 35만까지 내려가 있고 올해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에 제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신생아 태어났는데 그때 102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고 35만까지 내려가 있고요. 올해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작년 12월에 사망자 수가 그 12월 달 첫 달 신생아 수를 앞질렀습니다. 1월 달에 회복이 좀 됐습니다만은 신생아가 1000명 정도 늘어나는 정도지. 그럼 올해 이제 이걸 다 합치면은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날 거냐? 1.05 출산율로. 두 번째는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절대 인구는 신생아가 줄더라도 고령화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 절대 인구가 늘어나서 2031년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추세가 되면은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가 더 많이 이미 누적된 고령화로 인해서 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 변동의 이 데모그래피 하는 이런 그 분야에서는 인구학 분야에서는 출산율이라는 게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아주 그거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사망률은 과학기술 발전이나 이 식량 공급에 의해서 이거는 좀 빨리 줄어드는 것으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금 파라메타가 다 한국 이 사회에서 다 춤을 추듯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인구 변동의 소용돌이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그 저출산 고령화 등등의 이런 그 인구 소용돌이 인구 압박이 농촌에 결정적으로 농촌과 도시 지역에 이 디퍼런셜 차별적으로 전혀 지금 다른 그를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연구하시거나 정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삶의 질 지수가 다 낮다. OECD 최하하고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도대체 그렇게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자랑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다른 나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다른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 총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삶의 질 지표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성장 노래를 부르고 저 분배다 복지다 이건 다 뒤로 밀었기 때문에 이게 공통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사용 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한중일 3국에 곳곳에 원전이 깔려 있고 석탄 발전 깔려 있고 어제 오늘 여러분 고통 당하셨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은 핵보다 무섭고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미세먼지다 지금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짧은 시간에 이 국가주의 이 노선에 따라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하고 오로지 성장 안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빨리 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곳곳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북한이 지금 보이는 저런 위험한 행동도 사실은 그 흐름 속에 저는 있는 거다.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좋은 변화를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산업주의 또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 경제 모델의 이 경로를 좀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 아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OECD 뭐 빈곤율 자살률 다 매우 높게 나옵니다. 청년 실업률 전체가 지금 작년에 9.8 지금 9.9 실질 실업률은 25%쯤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무슨 고시원에 가 있다든지 부모들한테 얹혀 있다든지 아예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 실제 이걸 보면은 25%. 청년 실업률이 25% 넘는 나라는 저기 유럽의 남부 유럽 지역들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나라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25%가 되고 청년들이 무슨 3%다 4%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누가 질문하길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만약에 당신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만약 생각하면 해마다 무슨 10조를 투입한다 안 한다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이게 개인의 취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겠습니까?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면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애 놓고 결혼 생활하고 이게 귀찮아서 점점 자유주의 어떤 사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행복학 개론에 의하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원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대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 같은 분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행복이 뭐 별거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체 보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두 번째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여간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이때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폭포처럼 이게 쏟아져 가지고 도무지 거부할 수 없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너무나 개인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반복하도록 인간을
이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할 때 뭐 고통스럽다 하는 분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 힘들었을 것이고 자녀도 없을 것이고 그래 되겠잖아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오는 과정에 이게 이 제네틱 코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욕구가 결혼하고 자녀 놓고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노인들 중에는 이제 자살률이 높은데 내가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자기 의지로 이제 목숨을 끊는데 저는 이제 이 행위는 내 의지로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해서 미리 태어나야 될 그런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 표현은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예방적 살인이 지금 그 생명의 탄생을 막아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걸게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래놓고 우리가 무슨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 무슨 뭐 3만 불이다 우리가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아마 이게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고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농촌에도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촌이 이제 소멸 위험, 뭐 지방 소멸이다, 뭐 농촌 소멸 많이 해봤던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1960년대 초에 농촌 인구가 70%쯤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촌 인구를 보면 대개 지금은 도시 비율이 91%쯤 됩니다. 농촌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농촌 인구는 18%에 불과하다. 아동 출생이 10인 이하가 뭐 전체 읍면의 50%다. 전반적으로 모든 추세가 농촌 쪽에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게 소멸 과정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초고령 사회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율이 2015년에 21%인데요. 21%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는 거죠. 2017년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14% 고령 사회에 우리가 나라 전체가 진입을 했고 지금 농촌만으로 보면은 고령화율이 21%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금 백두대간 축을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지방 소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읍과 면 지역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급격히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그러면은 농촌은 문제투성이냐?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차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젊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전하고 비교해 지금 빠르게 여러 농촌의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귀촌 향도의 어떤 물줄기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빠르게 역의 현상, 소위 리버스 마이그레이션, 도시로 갔던 인구가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환 현상이 생기는데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합니다. 맨 위에 이제 그래프는 이도 향촌이죠. 도시를 떠나서 농촌 들어오고 있고 요 밑에 지역은 반대로 이촌 향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요 위에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이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농촌에 살면서 반점은 농업, 반점은 다른 활동.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시고 무슨 뭐 시를 쓰는 분도 계시고 농촌 봉사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지금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은 기본적으로 저밀도 경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농촌이 만약에 고밀도라 하면은 땅값도 비싸고 부동산 다 이렇게 비쌀 텐데
농촌이 저밀도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비용이 적고 또 주택의 비용이 적고 등등 생활의 여건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밀도 경제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농업 같은 이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을 토대로 해서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남 영광에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 강위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농업 분야는 뭐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은 본래 전남대학에서 학생운동하다가 머리 딱 대머리인데 학생운동하다가 고향에 가서 이제 영광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했는데 잠시 광산구 구청장의 요청으로 그 광산구에서 이제 더불어락이라는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협동조합을 해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한번 강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고향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태리의 이태리의 전체 지역을 비교 분석한 뒤에 어떤 지역이 지방자치의 성과가 높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빅 커뮤니티, 시민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공동체의 정도가 높다 낮다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의 성과를 이 X축, Y축에 이제 했는데 이분의 발견은 시민공동체 발전 정도, 예를 들면 시민 참여라든지 결사체가 조직된 정도라든지 이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동네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질이 높다. 그래서 전 이태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퍼트남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 농촌은 전통적인 무슨 같은 무슨 친족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이런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이런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을에 어느 마을에 지방자치나 공동체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 지금 이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런 특화된 그런 이 사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이런 지역일수록 종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분들은 아마도 6차 산업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말 만들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의 결과 고용이 늘어난다. 마을의 수입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6차 산업 부분을 일으킨 이 지역의 경우에 제가 그때는 그냥 학교에 있을 때인데 신문에 이걸 보고 아니 6차 산업의 고용 유발 개수가 지금 가장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분이 이거를 작업을 했나 물었더니 우리 송미령 박사님이 이 농촌경제연구원팀이 했다고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4년에 신활력 사업하고 6차 산업 이 모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뒤에 정부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가장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이거는 원리상 1차 그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1, 2, 3차를 융복합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새로운 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왜 융복합을 할 때
부가치가 더 높아지는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그 혁신 기반으로서 지역 리더 양성의 성과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지역 마을 단위에서 지역 리더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이기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신활력 사업을 이제 일으키는 그때 우리가 이제 지역에 FD라는 FD 맞죠? 그 패밀리 닥터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전문가들을 다 파견하고 했는데 그때 역점을 둔 게 단순히 뭘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마을별로 그 역량 있는 비전 있는 또 바깥의 경험도 가지고 이론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자생적인 리더를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그 같이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팀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많은 그 마을 리더 젊은 마을 리더들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리더 양성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기영 교수님 발표나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인제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1516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어원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의 어원이 굉장히 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에 유라고 할 때 이 유는 오유가 되면은 없다라는 그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되면은 좋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디 현실에 없는 그런 땅, 토피아 땅이기도 하고 매우 좋은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을 유토피아라고 할 때 이거는 현재로는 유토피아가 실현이 안 됐다는 뜻도 되고요.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우리의 꿈을 여기서 실현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자 입장에서는 없는 것을 강조하실지, 야 이게 굉장히 좋다, 좋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쪽을 선택하실지 저는 그건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 토론하면 저는 항상 좋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집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거는 늘 받아들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잠재력이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 식량을 생산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중간에 이런 기관들은 정주 공간 이렇게 됐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거를 유토피아라고 한번 인식해보자라고 할 때는 저는 우리 국민 각자가 자아실현을 하는 곳. 아까 우리나라가 한국의 비극 상태에 도달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럼 앞으로 농촌은 우리 국민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저는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제 보탠다면은 이거는 뭐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은 비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실험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농촌을 일종의 소셜 랩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사회 혁신이 일어나게 하자. 저는 그렇게 또 보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농촌은 생태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생태 문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에너지 문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 화석 연료를 대거 캐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또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산업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에너지를 바꿔야 되고 자동차를 바꿔야 되고 농촌에 있는 또 도시에 있는 주택을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전 세계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는 기후대전이라는 혹시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고 또 IPCC 2013년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하는 이 농사를 짓는 행위나 자동차를 타는 행위나 또 대책 없이 그냥 싸구려 집을 막 지어서 대거 공급하고 곳곳에 대형 공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거를 각각은 마이크로한 행위지만 미시적 행위지만은 이거를 다 모으면 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모으면 이 거시적 결과는 대단히 파괴적인 일이고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는 농촌에서 이걸 시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 에너지를 만드는 거, 집을 짓고 관리하는 거 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도시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완전히 좀 새롭게 바꿀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력 뭐 등등 정보기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여러 실천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 수당부터 쭉 해서 특히 정주 공간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나 농촌의 빈집은행, 농지은행, 또 휴양 공간 이런 등등을 해서 농촌이 단순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공동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내 꿈을 실현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농촌이 바뀔 수 있겠나. 특히 한국은 전국에 지금 고속전철망이 깔리고 고속도로망이 깔리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전철로 KTX나 SRT로 30분 1시간 다 지금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서 고립된다라는 그런 불안 없이 도시와 농촌을 오갈 수도 있고 또 농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일이 진행돼야 되고 노인 세대 우리 이제 장년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연령이 대개 한 53세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인 세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50대 중반부터 장년 세대들을 위한 이런 두 그룹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55, 75세 그 이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대가 한 최대한 2,100만쯤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농촌 거주하는 인구를 빼고 나면 한 7, 800만의 지금 노인들이 특별히 할 일 없이 전철 타고 가면은 이 가방 하나 메고 여러분 전철을 이렇게 시간 대비를 한번 타보시고요. 거기에서 그 오가는 노인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거의 100% 비슷합니다. 등산복 입고요, 가방 메고 그 저 등산용 가방 신고 등산용 신발 신고 저 뭡니까 이게 스틱 이거 이제 해서 이게 바로 내일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계실 겁니다. 전철을 탈 때나 또는 무슨 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했다 하고 경제성장했다 하고 하는데 노인들이 가방 메고 특별한 일 없이 서성대고 마땅한 할 일 없이 외로워하고 이것밖에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정말 이게 비참한 현실이다. 이걸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생태 뉴딜 농촌을 이렇게 바꾸자. 이걸 뭐 농촌 뉴딜을 해야 되겠죠. 세대라고 보면은 노인 뉴딜도 필요할 것이고 청년 뉴딜도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농촌을 바꿔야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의 고향 만들기 같은 이런 사업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도 뭐 소득도 많이, 재산도 많이 모았고 또 학력도 높고 또 사회에서 뭐 쟁쟁하게 교수를 했다든지 의사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야 나이가 들으면 뭐 그냥 휴식한다, 뭐 맨 마지막 인생을 보낸다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연금도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애 키운다고 무슨 몽땅 다 빚내서 다 하고 지금 집 하나 딱 가지고 있거나 집도 부채 그 원리금 갚는 일을 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의 노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했고요. 이게 저는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그 이분들에게 6차 산업을 통한 것이 일자리든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노후 생활을 좀 다르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요 이제 귀농귀촌 인구를 그 20, 30대가 절반 정도 된다는 거고 또 여기가 양쪽이 다 이렇게 지금 많이 그것도 연간 한 50만 명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뭐 방치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적절한 지원을 좀 하고 서로 농촌은 제가 보니까 제 제자가 뭐 어디 강원도 어느 농촌에 그 귀농귀촌하는 사업을 농림부 무슨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직접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뭘 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제가 만날 때 물어봅니다. 그때 와서 교육받고 간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지극히 소수다. 잘 안 된대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모아서 원샷에 끝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느 군에 갔다고 해서 그 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교육은 받았지만은 어디 가야 내가 속지 않고 땅을 살 수 있고 어디 가면은 내하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마을 공동체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아무 정보도 없고 내가 믿음을 줄 수도 없으니 그 교육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마을이 농촌의 마을과 도시 마을이 자매계를 맺고 교회와 교회가 자매계를 맺고 좋아하는 친목단체나 이 취미단체끼리 자매계를 맺어서 서로 수없이 초청하고 가서 만나고 밥 먹고 친구가 되는 이 과정을, 이 사회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뜸 교육시켰다고 그 농촌에 가서 내가 집 사고 농사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한 사람을 뽑아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너무나 저는 잠재적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요. 내가 농촌에 가도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속지 않을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농림부 지금 와 계시니까 농촌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빈집은행 같은 거요, 또 농지은행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농촌에 가서 한 달도 살고 무슨 뭐 3개월도 살고 또 도시 쪽에 와서 도시에서 필요한 생활을 일종의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양서류 같은 그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농 융합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시냐 농촌이냐 양쪽을 다 우리가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좀 꿈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 유토피아 구상에 관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고향이 저 경남 진주 어디 시골인데 우리 형제들이 같이 어릴 때 같이 시골 자랐습니다. 같이 농사도 짓고. 그래 요새 가끔 만나가지고 심심할 때 주로 뭘 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1번 효린의 민박, 2번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물었는데 다 이거 좋아한대요. 이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야 이거 구성을 잘했다 하고 우리도 다음에 해보자 그러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 원장님하고 저 송미령 박사님 만난 김에 우리가 한번 잔치를 연구도 하고 맨날 연구만 하지 말고 잔치를 해서 이런 데 뜻이 있는 저 농림부 나오시고요. 농경련,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농협. 오늘 혹시 농협에 누구 좀 나오셨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농민단체, 수많은 관련 뭐 협동조합 등등 이런 데서 공동으로 기획해가지고요. 우리 가진 자금 다 좀 털어놓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잘하는 데를 우리가 몇 군데를 섭외해서 이 효린의 민박 우리가 이거는 농촌 유토피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서 새로운 어떤 새롭게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일에 이미 지방에 내려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주연으로 좀 참여시켜서 참고로 제 친구 한 사람은 홍천에 가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홍천의 귀농귀촌한 모임에 제가 가서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분들은 성견지명을 가지고 내려갔구나. 제가 항상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협동으로 해서 우리 이걸 뭐라 할까요? 농경연판 효린의 민박하면은 저는 데이터 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농림부에 수많은 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실험 사업을 한번 해서 첫째는 농촌에 이런 그 6차 산업이 되든 뭐가 되든 일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기회를 1차 만들고 또 내가 밖에서 교수하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영어 무슨 강사하고 수많은 재능 가진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의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그 명칭으로는 시니어 탤런트 뱅크 노인 인재 은행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전국 어디 곳에 가거나 또 어떤 마을에 가거나 자기가 그 동네 애들 영어 가르칠 수 있고요. 거기 가서 내가 피아노 지도할 수 있고 그림 가르칠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일거리를 사실 농촌하면 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만들 일거리를 제공하고 내가 내 재능을 살릴 수 있게 하고 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와서 농촌에서 만났다가 도시에 우리하고 비슷한 취미 가진 사람을 또 엮어서 네트워킹해서 오고 가고 초청할 수 있고 참고로 강원도 평창에 가면은 허브나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허브나라 제가 사장님을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서울대 이분은 공대 나왔고 부인은 서울대 농대 원예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다는가요? 그래서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효석의 소설을 읽고 뭐 둘이가 하여튼 같답니다. 그게. 근데 그 밤에 야밤에 특히 달밤에 메밀꽃 피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낮에 봐도 멋있는데요. 달빛이 비치는데 그걸 이제 젊은 남자가 그걸 보고 서로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50세까지는 일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끝나면은 돌아 여기 와서 일하자. 그래서 허브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연극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 모아 연극을 하는데 일본의 어느 마을에 연극하는 팀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왕래하고 했다는데 제가 도시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니 아니 뭐하냐 하면은 뭐 요즘 골프 친다 하고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 골프 이제 은퇴 많이 했는데 제일 지금 활발한 카톡이 골프 모임. 그래 이제 뭐 그것도 좋겠죠. 좋겠는데 맨날 그렇게 지내서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연극 동호인 모임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수많은 그런 활동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이 우리나라 도시 지역하고 연결되고 전 세계 연결이 돼서 이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겠습니까? 미국에 없겠어요? 일본 없겠습니까? 전 세계. 뭐 버킷리스트를 꼭 뭐 해외 나가서 뭐 죽기 전에 봐야 될 10군데 사람들이 관광회사가 하는 거기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와서 미술을 하는 마을을 만들거나 연극하는 마을을 만들면은 그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서로 초청하고 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이 노년에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고 이 길이 지금 소수를 제가 이 길이 다 차단돼 있고 여유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나온 거는 이런 헛소리를 서로 나누어야 맨날 실정주의 하겠습니까? 맨날 무슨 조사해가지고 분석하고 뭐 리그레이션하고 이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좀 헛소리도 하고 우리가 꿈을 서로 나누고 여기서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면은
정책이나 또 다른 일에 농협 제가 최근에 뭐 들은 이야기로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보자라고 막 그런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더니 거기도 해보자 해가지고 반응이 온답니다.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필요하면은 포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박진도 교수 무슨 총행복 포럼 한다는데 뭐 거기는 거기들 하고 여기는 유토피아 포럼을 한번 해서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쨌든 제 임무는 여러분들을 너무 엄격한 틀 속에서 이렇게 구속받지 말고 새로운 어떤 상상 또 새로운 어떤 그 구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유혹하고 선동하는 일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